트럼프가요, 오산 공군기지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은 그 다음에 요구한 것도 지금 큰 화제입니다. 거기가 지금 한국 땅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그 땅, 미군 기지 땅, 미국에 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자, 지금 우리나라 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미군에게 임대를 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우리 땅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국내 미군 기지가 어떻게 있냐 보시죠. 서울에 용산 기지가 있고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입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있고 오산에 여기가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했던 오산 공군 기지가 있고 또 대구 캠프 워커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이 땅들을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이 땅들 지금 다 합치면 도대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뭐 정책적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워낙 사실 외교적인 발언도 아니고 사실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영토 주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 미군 기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미군이 한국, 일본, 독일에서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소유권 이전 부분은 논의된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소인수 회의 끝나고 확대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이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일단은 극단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 협상 전략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통계도 계속 틀려요. 그 요새를 짓는 데 많은 돈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90%는 다 우리가 돈을 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과 관련 없는 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사,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냐? 방송을 보고 있을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미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구재란 변호사님. 트럼프는 주한미군 기지 그 요새를 짓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썼다, 돈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만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이요. 특히 이제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최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기지 만들 때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갔어요. 14조 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90% 이상 부담했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지층이 뭐 원하는 것을 한번 보여준다 이런 측면도 있고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협상상 이제 좀 과한 요구들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줄여가는 면이 있지 않은가. 저도 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황당한 장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토 문제는 변경하는 게 개헌 사항입니다. 저거는 저런 식으로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많다. 그러므로 방위비가 됐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 얘기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깔아놓은 포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방위비 문제로 결국 귀결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어딘가에서 임차를 하면은 임차인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유익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치 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 달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그런 개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정당한 권리로서 존재한다. 이걸 위한 주장으로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헌법적으로 가능한 문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황당한 요구입니다. 미군 기지 부지를 미국에게 달라. 이런 트럼프의 돌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그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이 이제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이겁니다. 애초부터 미군 기지 부지는 빌려주게 돼 있는 것이지 이걸 소유권을 주고받을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방 차관을 지내신 신범철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소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기 화면에 그대로 있잖아요. 네. 허여하게 돼 있고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빌려주는데 돈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 알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 속내는 들여다볼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협상을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당국자들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저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것이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 국방 당국에서 진지하게 소유권 이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0이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강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숙청 음모설 시즌 2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좀 과장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여도 이것은 임대도 아닙니다. 임차도. 왜? 임차를 했으면 임차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임차 비용 받습니다. 근데 우리 임차 비용 안 받아요. 리스도 아니라는 네, 거죠? 리스도 아니에요. 이거 그 영어로 따지면 공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트럼프가 막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하면서 마치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요즘 주한미군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도 중국 견제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양면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더 주둔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부지 그 부지를 허여한다. 쓰도록 권한을 허락해 주는 그런 계약이지 이게 지금 뭐 소유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아주 진지하게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국방비 증액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신 의원님, 분명히 소파에도 그렇게 돼 있고 누가 봐도 저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 늘리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아무리 무리한 요구에도 화답을 한 모양새예요.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의제를 하나씩 잘라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면요.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것은 국방 차원에서는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이 동맹의 현대화는 몇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으로서는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성격 및 역할 변화,
그리고 한국군은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달려 있고 그 안에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권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전자권 전환 부분은 서로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주고 많이 받는 협상이 아니라 최소한을 주고 최소한을 받겠다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저 연설은요, 정상회담 자리가 아니라 그날 저녁인 맞아요. 거죠. CSIS 연설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물론 정상회담 때 저런 메시지는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나토 수준의 국방비, 그것은 총 GDP의 5%고요. 직접 국방비는 3.5%, 간접 국방비는 인프라를 1.5%,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라 하는 요구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은 여기에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역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부분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한다는 외교적 수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국방 협력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주한 미군 숫자를 언급하면서도 또 숫자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만나보시죠.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구장현 변호사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비공개 회담에서든. 그런데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들으셨습니다만 뭐 우리가 한국에 주한미군 4만 명이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2만 8천 명 정도 있는데 12,000명은 부풀렸어요. 뻥튀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얘기를 꺼냈는데도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안 받아주고 있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더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더 받아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협상을 가기 위해서 일본을 거쳤을 때 제일 먼저 조언해줬던 게 틀린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지 마라. 왜냐하면 알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에서 조언한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자체가 협상의 기술로서 숫자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잡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냥 저 사람은 원하는 게 있고 저희 변호사들도 원하는 게 한 5억 정도면 10억부터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면서 한 5억 정도의 타결 보거든요. 좀 전략 내부적인 그런 정보도 다 아니에요? 그럽니다. 다 그래요? 예,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그러는 건데 특히나 거래의 기술에 대해서 수십 가지 책까지 쓴 트럼프는 뭐 일부러 틀리든 되는 주장 안 되는 주장 섞어서 쓰는 게 아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저거 안 되는 겁니다라고 저희들도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되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뭐 폭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는 빌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걸 3특검을 돌리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빌미가 있으니까 파고들었다. 두 번째 거는 아니지만 블러핑 차원에서 꺼낼 수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원하는 건데 이번에 서류로 확정돼가지고 끝난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양 당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을 정도로 미지에 빠져있는, 이제 미궁에 이제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이거에 대해서 뭐 참사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열려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세 협상도 타결된 것처럼 다 얘기했었는데 그랬어요. 지금 우리 관세 25% 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예. 정리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또 가고 있다. 그리고 쇠고기 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아서 또 열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숫자를 계속 뻥튀기 하는 것 자체도 앞으로 나는 더 얻어내겠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요. 트럼프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I was also at my formative stage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and we were a little bit going at it,
about Rocket Man, Little Rocket Man, everything back and forth, and it was really nasty. And then I got a call one day, and they wanted to get together, they wanted to talk, and we started talking. 사실 대통령님 덕분에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많이 개발됐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And they wouldn't have done that. They would not have done that if I were president.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세기를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야, 양태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곁으로 몸을 가까이 가면서까지 두 손을 다 동원해가지고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시고 제가 당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잘해보십시오. 아주 트럼프 띄워주니까 정말 흐뭇한 미소를 트럼프가 짓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전 그런 전략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저런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칭찬,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 면을 부각시키는 저런 이제 외교적 화법을 통해서 실제로 그 회담 3시간 전에 있었던 뭐 그런 트위터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나 그 불안은 말끔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2시간 반 동안 되게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서로 좋은 이제 이런 정상회담이 오갔던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도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관세, 구체적인 내용의 뭐 안보 분담비라든가 아니면 쌀, 소고기라든가 농산물 협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더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이제 외교적 수사, 저런 전략을 통해서 저는 최대한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웃는 모습이 딱 저 모습대였어요. 아유, 내가 리틀 로켓맨 하면서 그랬지만 정말 김정은과 내가 사이가 좋아요. 피스메이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신범철 의원님,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제 강대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우리의 또 전략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발언은 문재인 정부 때의 한반도 운전자론 시즌2 오히려 더 퇴보한 발상이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거는 나중에 좀 빠져주게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통일의 주인공이지 무대 옆에서 구경하는 페이스메이커하는 조연이 아니다. 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이라는 지금 김정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도 남북관계에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사실 오늘 저도 보도를 많이 봤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디누클리어라이제이션, 이 비핵화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함께 해줬으면 저는 더 좋은 정상회담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의 조건을 너무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대화의 결과로서 중장기적인 북한 비핵화, 대통령께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동결, 감축, 비핵화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가 돼야 되는데 협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 협상의 결과로서 북한의 핵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건의드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